자, 11위 택배노조 파업 결의입니다. 뭐 지금은 이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걸 느낄 겁니다. 근데 체감에 대한 차이입니다만 우리나라 택배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강동구 A 아파트라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고덕 주공 아파트였는데 이름이 이제 뭐로 바뀌었더라. 아무튼 되게 엘레강스하게 바뀌었어요. 엘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제가 이 동네에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데 그쪽 이게 짓게 되면서 그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난리가 나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엘리시움이었군요. 그래서 이제 그쪽 아파트에서 문화 배송 중단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다가 택배 기사하고 이제 다툼이 있게 됐을 때 바로 이 77% 가결되면서 위원장이 위임을 하고 이렇게 됐었죠. 파업결이다라고 하는 게 단체 행동권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택배업이 이전과는 달리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심 노동자들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95.59% 쟁의권 확보했다 그러는데 이제 택배노조는 아니고요. 이제는 이제 박근혜 지부장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우리 있었던 현대에서 지금 있었던 일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가 있었냐면 이러한 쟁의권에 대해서 90.59다 쟁의권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쟁의라는 것은 노동쟁의를 뜻하죠. 그래서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 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노동상권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결권, 단체 개선권, 단체 행동권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단결권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단체 교섭 갖추면서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사용자 측에 그래서 이제 말로 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단체 행동까지 가는 건 노동자들의 사회권 바로 노동상권 중에 해당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히터리 생산량 지금 나와 있죠. 바로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원민족주에 대한 얘기죠. 코발트나 리튬이나 천연 흑연 생산비 중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이 가장 많은 거.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 중국이 거기까지 손을 댔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자원에 대해서 이제 확보한 나라들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이 자원민족주의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뭐 삼아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란 히터리 수입 의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굉장히 양이 많죠.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보다시피 생산량이 많은데 우리가 이쪽에서 들어온 양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자원에 대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자원민족주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상황에 대해서 이 자원을 하나를 무기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원에 대해서 확보가 안 된 나라들, 힘든 나라들에게 가격을 갑자기 올리거나 이거 정치 압박까지 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한국 히터리 수입 인조도 보시면 압도적으로 지금 중국이 높다가 이제 보시면은 히터리 수입 일본도 이제 비중 높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과의 사이 때문에 이렇게 됐던 것 중에 하나고 점점 다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대부분 수입하는 중국의 입장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세계 자원민주주의입니다. 카스피의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전 계약 관련해서 지금 싸웠던 것 중에 하나고 남미정은 베네수엘라 석유 많이 나오죠. 그래 볼리비아 천연가스 같은 거 많이 돼 있고 아프리카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앙골라나 차드나 알제리 같은 나라들 갖고 있는 거 석유라든지 이제 오페 가입된 나라들 많이 있고 아시아는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자원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또한 인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있고 러시아 여기 보입니다. 소련 국가나 이제 에너지 공급 중단이나 이렇게 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사태 이후로 이제 많이 보이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1대1로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1대1로 연결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실제 처음에 이제 많이 동감을 하고 하다가 이게 중국의 중화주의 사상이다 우려를 낳고 있었는데 핵심은 1대1에 참여했던 나라들이 대부분 다 왔더니 크게 이득이 없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중국한테 유리하지 다른 나라에는 별로 이득이 없다는 걸 파악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1대1로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시장 지배력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1대1로까지 뚫리게 되면 어떤 상황까지 나올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1일이죠. 정문식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약 3장 있죠. 오히려 차관은 정의, 인도, 생존, 조정을 민족적 요구다. 최일각까지 정상과 의사를 함께 발표하라. 일체 행동은 오인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 공명, 전대하게 하라. 바로 정문식은 3월 1일 통해서 이제 문화 통치로 이제 변경하게 된 상황 중에 하나였고 이때 피를 흘리신 우리의 조국, 서국, 선열들 덕택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연설도 하고 진행됐었던 것 중에 하나죠. 여기서 이제 본 게 이제 훈장의 종류입니다. 여기 보면 건국 훈장만 있는데 다양하게 있어요. 무궁화 훈장, 대통령 의무인 한국발전 귀한 사람 받은 게 무궁화 대훈장이고 저 누구야 그 전두환은 셀프 수상 있죠. 자기가 훌륭하다 자기한테
건국 훈장 있죠?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건국장 나눠져서 발전권으로 뚜렷한 사람한테 주는 거고요. 그 아래 국민훈장, 무공훈장, 군정훈장 이렇게 있습니다. 보다시피 지금 어떤 예술 발전이나 하는 데는 이걸 주고 체육훈장 같은 경우도 체육 상황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 메달 많이 따고 나는 사람도 있고 수교의 도움, 수교훈장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산업훈장은 기업체들이 이제 수출 억불 당사항에 대해서 금탑, 은탑, 동탑 나뉘게 되죠. 다양한 훈장들이 있으니까 사례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각서입니다. 부다페스트 양의 각서인데 이게 바로 부다페스트 각서 같은 경우 이제 핵공유에 대해서 이 아베가 계속적으로 이제 헛소리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핵무기 포기하는 데걸 안전보장 핵과 평화의 교환에 대한 얘기인데 이 각서 위반하는 말을 계속하게 됨으로써 일본 내부에서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 많이 꺼내고 있죠. 그래서 핵탄두나 이제 3위 보유국 우크라이나나 기타 등등 이런 거 비핵화를 완료시켰다라고 했었는데 이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독립국 체결하고 왔다가 우크라이나는 침략 격퇴 요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지금 양해각서 통해서 이제 긴급회의 개최하고 안보리들 모여서 지금 많이들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공인지 공격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역시 문제가 있었던 나라들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력 보시면 지금 보이죠? 중국과 러시아, 북한, 한국 보시면 생각보다 상당히 강합니다. 국방부의 위력도 보시면은 만만치 않아요. 일본과 러시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고 굉장히 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북한에 비해서 이제 군비는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만 실제로 그 함량이나 이런 것에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이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올라간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중국이 진짜 압도적이고 비행기 면에서는 이제 항공기에서는 미국이 진짜 압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공유 체제 일본의 정치인 발언이요. 독일, 네덜란드 다양한 선택 사항 논의해야 된다. 하자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예, 인정할 수 없다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비핵3원체 군비적 논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기시다 후미오 같은 경우는 아베하고 연관이 있었다가 이번 핵공유에서 반대하게 됨으로써 아베 라인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공유 정책에 대해서 이제 비핵3원칙에 기본적으로 어긋나게 되는 거고요. 이게 핵무기를 공동 운영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때까지 핵을 없애고 있는 세계 추세에 어긋나는 행위를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미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오징어 게임 통해서 이제 상을 받게 된 이정재 씨 얼굴도 보이고요. 정호연 씨 얼굴도 보이게 됩니다. SAG 상관왕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상을 타게 됐었고 SAG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올라간 게 여기 오징어 게임 보입니다. 앙상블 상도 있고요. 스탄트 앙상블도 있고요. 피메일 액터 정호연 씨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정재 씨 여기 들어가 있죠. 메일 액터까지 하게 됨으로써 이쪽에 메일 액터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나누어지는 다 받게 돼서 이정재 씨는 나무주연상을 타게 됐죠. 그래서 이걸 타게 됨으로써 사암관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세이지는 미국 배우조합상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익숙한 드라마 진짜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에서 이게 지금 참 이게 그런데 이게 앙상블이 대상이에요. 이 대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행하게 됨으로써 큰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폴트와 모라토리엄 나와 있죠. 전에 한번 다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북한에서 지금 모라토리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다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영상을 보여줬던 게 막 김정은이 명령을 내리면서 핵 ICBM 막 발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했었죠. 지금 아직까지 지불 유예에 대해서 지금 디폴트와는 좀 다릅니다. 언젠가 갖겠다라는 거고 디폴트는 배째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모리터리엄 유예에 대해서 철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예 철회라는 것은 잠시 이제 안 하겠다 하다가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3월 24일 선거부 ICBM 미확인됐습니다만 실제 이제 정적으로 6,200, 1,080비 1시간 10분 이상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엄청난 미사일인데 이게 지금 약간 짜집기로 조작한 게 아닌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게 미사일 발사가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까지 북한에서 있을까라는 것들 살펴봐야 되고요. ICM 말고도 이제 MRBM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거리에서 이제 쏘게 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사거리라는 건데 정확도가 훨씬 높은 것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MRBM이나 ICBM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이제 자꾸 미사일을 통해서 무력 도발을 하고 있는 게 북한의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굉장히 끔찍한 건데요. 이게 올림픽 기간에서는 보여주지 않다가 바로 여성 인신매매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게 시시되다가 갑자기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보여준 것 중에 하나예요. 인신매매 통해서 여기 보면 94만 원에 팔렸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를 몇 명을 낳았냐라고 했었더니 이게 남편이라고 보기엔 그런데 이게 부부한테 이게 잡혀갖고 팔격되면서 자식을 이제 여러 명 낳게 된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이렇게 가가지고 저기서 갇혀다니면서 쇠사슬에 묶여갖고 이렇게 된 건데 인간이 할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얘기를 안 나오다가 이제 이슈가 끝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걸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중국 양해입니다. 양해에서는 인신매매 논이 있었는데 이 전인대와 정협을 둘 다 합쳐서 양해라고 부르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중국 양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런 중국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향후 방향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뒤 보시면은 이게 우크라이나인데 중국인이 우크라이나에서도 또 인신매매를 했었죠. 불법 체류 데려가려고 하고 이제 돈 주고 사고하게 되는데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루마니아로 인신매매 하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3월 10일 굉장히 최신 사례죠. 이게 사람을 돈 주고 거래한다 이거는 아직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개탄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주관적 빈곤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원래 빈곤에는 유형이 가장 유명한 게 이거 두 가지고요. 주관적 빈곤도 있습니다. 주관적 빈곤은 주관적으로 자신이 느끼는 어떤 빈곤의 상태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절대적 빈곤은 이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요. 국가가 이제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그 이하에 차지한 사람이고 절대적 빈곤은 기본적인 의식주나 어떤 삶의 질 이전에 어떤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요한 자원이 소득이 이제 부족한 사람을 뜻하고요.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에서 보통 이제 50% 우리나라 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뭐 40% 또는 60%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이 일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50% 미달하는 가구라고 하고 있죠. 당연히 이제 상대적 빈곤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층과 절대적 빈곤층 사이에 위치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의식주는 해결이 되는데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고 이 청년들이 느끼는 주관적 빈곤도 그런 상대적 박탈감과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청년 기본법이다 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권리와 책임, 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고자 매우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나 주거 교육 같은 것들 이런 걸 해서 청년들을 위촉해서 많이 하고 있고 각 정당들도 이제 청년 당원들, 위원들 많이 뽑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법들에 대해서도 지금 나타난 게 법제처에서 지금 하나씩 이제 국민들에서 만들고 있는 사례들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청년민권 실태입니다. 영원소득 영원 2천만 원 미만 2천에서 4천만 원 12.1%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대부분 다 청년 빈곤 상태가 지금 보기에는 34세까지 이런 거죠. 34세면은 만 34세니까 35세까지 지금 가장 활발하게 다니는 친구들에 대한 사례인데 이 정도 벌죠. 연간소득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는 16.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거 두 개 더해보면 16.2%가 안 되죠. 넘죠. 그러니 4천만 원 이하에서는 전부 다 불만족과 보통으로 지금 나타나 있고 주관적 빈곤인식은 굉장히 큽니다. 보다시피 주관적 빈곤인식은 실제 빈곤층에 속했냐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느꼈을 때 빈곤하냐라고 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빈곤 탈출 가능성은 낮다, 보통 높다인데 이게 점점 낮다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개방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점점씩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것은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국이죠. 핀란드의 중립정책 나왔습니다. 이게 스위스라든지 핀란드라든지 중립국의 입장에서 지금 나타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색칠 안 돼 있는데 이제 중립국들이죠. 오스트리아도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들이 이제 중립국의 입장에 서야 되는데 비상위 이사국에서 유엔 안보리에 스위스가 가입을 한다라고 했죠. 바로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여기서 이제 대러시아 제재를 함께 하고자 중립군도 이제 나서 달라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스위스라는 나라 묘한 나라인데 북한이 정말 많은 사업을 같이 한 나라기도 해요. 중립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핀란드도 러시아 크림반도 병합하게 되면서 나토 정상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토 가입에 대해서 뭐가 있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안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겁니다. 유엔 안보리의 구상국입니다. 상임이사국하면 요거 5개 나라들이 있고요. 나머지 나라를 전부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참여국 수 보게 되면 지금 나타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피마예요. 이 피마가 뭐냐면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이고, 이 피마에서 이제 뭐 어떤 결정들 나오게 되면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중립국이죠. 그러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걸 인정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를 지분형이나 자산형이나 유틸리티형 구분하게 됨으로써 이제 만들겠다라고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스위스 본사의 모습이죠. 피마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직사 일대 벤처 창업주들 바로 여기서 이분이죠. 김정주 씨가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평소 이제 우울증이나 정신적 지병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보이고요. 이제 NX20가 이제 이걸 맡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넥슨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뭐 여러분 입장에서 이 넥슨 게임을 안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들 뭐 익숙한 것들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이제 이혜진, 김범수, 방준혁 지금 보입니다만 김정주 씨 같은 경우는 이사직을 맡다 미국에서 그렇게 됐죠. 여기 보시면 창업자 연역입니다. 서울대 컴퓨터학과의 전산학과 나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때 뭐 그냥 사담입니다만 이때 이제 이분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메이플 스토리인가요? 그 게임을 만들었던 친구가 저 동창이거든요. 중고등학교 동창. 그래서 이 학교 들어가서 이제 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있다가 이제 뭐 뜻같이 한 사람 모여갖고 해서 만들어내는 게 그 메이플 넥슨의 시작이죠. 얘기 들었는데 뭐 그냥 되게 뭐 활달하고 이런 스타일은 절대 아닙니다. 표정에 비해서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그런데 아이디어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났죠. 그래서 넥센에서 이렇게 됐다가 본인이 이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지주회사를 만들게 되면서 어떤 이제 기업의 경영구조나 이런 데 문제가 많이 있었죠. 넥슨의 게임들 하게 되면 많이들 익숙하실 거예요. 저기 던전 앤 파이터죠. 맞죠? 그 다음에 카트라이더. 저 잘 모릅니다. 모든 걸 다 알지 않으니까요. 여기 모바일로 지금 만드는 거 이야기하는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게임들 지금 많이 보입니다. 카트라이더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넥슨에서 이끌어놨던 여러 가지 게임들이고 지금도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이 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주회사였죠. 여기서 이제 지주회사 형태로 하게 됨으로써 콘체는 복합기업으로서 이제 아래 있는 지주 회사로서 아래 있는 자본들, 주식들이 이제 30% 이상, 비상장 50% 이상 가져가게 됨으로써 결상한 채무 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지주회사를 만들면은 지금 이러한 조건들이 완전히 필요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산하 기업들 한꺼번에 누리게 된 케이스가 바로 여기죠. 자,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보행 일상권, 수병 중심 공간, 중심 지역 신, 도시계획 대전환. 미래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참 추상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죠. 도보 30분 내 연결한 걸 가능한다. 보행 일상권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도록. 수변 중심 공간, 하천 시민 같은 거 하고 4대 지천 명사시켜서 청계천으로 다 꾸미겠다고요. 섬도심, 서울도심, 여의도, 강남에 고도화하게 됨으로써 도시 경쟁력 확산시키겠다. 중심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더 강화시킴으로써 강화시키겠다. 비욘드 조닝이 있습니다. 35층 높이 기준 삭제하면서 더 높아질 수 있게. 이게 뭐 상황에 따라 하겠죠. 이제 그대로 다 된다는 거 아니고 지상철도 지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선로부지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요. 미래교통 인프라 같은 것들의 자율주행 지금 굉장히 많이 운행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맡기는데 35층 층고 제한 폐지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 건물도 높아지게 되면서 활용도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환경에 대한 걸 떠나서 지금 이제 고밀도화된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인 도심항공 고통 나와 있습니다. 드론 택시들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거 엄청 금방 가죠. 국가항공에 대해서 성숙기 자율비행 방식 2035까지 들어가게 되고 초기는 2025년 기내 기장 탑승해갖고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택시가 날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동할 때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노동 인구 비중이죠. 핵심 노동 인구하게 되면 한국과 OECD 차이 보이세요. 한국은 진짜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 인구 피라미드에서 지금 가장 중심이 되는 청장층 계층들이 엄청나게 줄고 있는 항아리형을 넘어서서 완전히 방추형을 넘어서서 완전히 줄어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거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장 OECD에서 최하위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학계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실제 노동 가능 인구가 너무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국제노동기구 보시면 ILO 협약 비준 현황입니다. 우리나라 ILO 굉장히 영향을 받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ILO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사제 당국의 단체 교섭 편향인데 우리가 이제 노동계 측면에서는 이 ILO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고용 조건이나 기타는 ILO의 기준을 많이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죠.
예, 여기서 이제 핵심이 여성 핵심 노동 인구 고용률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압도적으로 하는 게 바로 여성입니다. 핵심 노동 인구가 64.1%, 진짜 낮죠. 미국도 낮은 편인데 우리나라 이렇게 낮고요. 그러니까 핵심 노동 인구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36%의 여성들은 이 노동을 하고 있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여성 고용률이 매우 낮다죠. 이거는요, 여성들을 잘 고용하지 않아서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어떤 남자를 선호한다라는 기업 자체가 표출하기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됐었고,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어떤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식에 대한 전환, 개인에 대한 전환이나 사회적 전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전공대 나왔어요.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라고 해서 처음 뽑았는데, 굉장히 이제 제가 알기로 입시 결과에 대해서 높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들어간 친구들에서 약간 불만이 있다라고들 합니다. 보면 나주역 신도시에 만들어서 지금 뭐 굉장히 멋있게 해놨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학부 400명, 대학원 600명 굉장히 소규모로 해서 처음 뽑았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한국에너지공대 개교하고 학생도 뽑았는데, 지금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좀 어선하게 가는 분위기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미네르바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쉽다는 곳입니다. 이 미네르바 스쿨이 뭐냐면 2010년 29명으로 시작해서 졸업생 배출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업 인턴 현장 실습 교육하고 완전히 토론 방식이에요. 온라인 강의로 모여서 토론 방식으로 하게 되고, 등록금이 3,600만 원인데 기숙사, 책, 생활비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다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토론 자체를 진행되는 거 보게 되면 온라인으로 서로 이제 어떤 의견을 토론하고 독서한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너지공대 이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50년까지 세계 10대 공대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뭐 처음이니까 어선할 수 있겠죠. 시간 지나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공무집행방해죄 바로 뭐냐면, 이제 장제원 이제 좀 있으면 비서실장이 되겠죠. 이제 정무 수석이 되거나 이렇게 될 텐데, 바로 뭐냐면 이제 윤석열 이제 대통령 당선인과 매우 친분관계가 뛰어난 사람인데, 그 아들이죠. 아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이제 음주운전해서 이제 거부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잡혀가게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가가지고 이제 구속된 데서 이제 혼자서 이제 독방생활 구치소에 있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편의를 봐줬다 이런 말 때문에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참 아들이고요. 예, 노엘이라고 이제 그 힙합 쪽에선 알려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건 잘 모르니까 아버지로서 이제 많은 고민해왔다. 예, 사과한다. 나올 때마다 사과해요. 나올 때마다 사과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됩니다만, 이 장영준이란 친구가 뭐 친구 아니죠. 예, 장시장 어른이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 이제 밑으로 들어갈지라도 계속적으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이렇게 됨으로써 조심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자, 여기 보면 이민에 대한 얘기인데 홍콩입니다. 홍콩 엑소더스라고 불러요. 2월에 9만여 명 떠났다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에 편입되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코로나 강제 검사도 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외국인들부터 시작해서 일본 이제 홍콩인들이 전부 다 이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가는 나라에 대해서 카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가 좋다. 뭐 대만 같은 경우는 물가 싸다. 일본은 치안 잘 돼 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교육이 잘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됨으로써 다른 나라를 이제 떠나가고 있는 이민에 대해서, 이민 전략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홍콩 사람들이 전부 홍콩을 떠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도시봉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홍콩에서 떠나고자 사람들이 지금 홍콩인들이 떠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행경보제도라고 나와 있죠. 홍콩도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경보에 대해서 치안이라든지 코로나 상황이나 기타 등을 고려해서 안 가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이 굉장히 강세다 보니까 있고, 이제 치안에 대해나 뭐 다른 것들이 안정한 나라들만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까만 데는요 여행 경보가 아니라 여행 금지예요. 아예 가면 안 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리아라든지 아니면 리비아가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행 경보는 지금 이제 서서히 풀려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나름대로 3단계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철수 경고 뜬 건데 홍콩이 그렇게 떠버린 거죠. 자, 이건 뭐냐면 개인정보 정보 처리 표시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읽지도 않고 동의 이거 없앤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읽어야지 동의하게 한다라는 거죠.
휴대전화, 이메일, 정보 수집이나 회원관리, 고객상담, 회원타짜 1개월, 개인정보 안전 파기. 이거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안 하다 보니까 회원정보가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개인정보나 이렇게 택배 발송 이렇게 건너가서 이렇게 서로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보 표시대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 확대해서 찍은 건데, 이런 개인정보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조금 쉽게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고, 기호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기호를 기시하면 한 방에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의서 확인 비율인데 대부분 다 미확인이에요. 이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에서 확인을 잘 안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구체적으로 읽어보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읽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비스를 이용해야 돼서 동의 미확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미확인하게 되면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에서 이거를 이제 없애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그리고 부품사 전기차예요. 예, 그래서 지금 MN소프트에서 지금 만드는 커넥티드 서비스하고요, 모비스에서 지금 PM이 드리는 기타 등을 하게 됨으로써 현대자동차 이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넘어가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전기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어떤 전동화된 건 이전부터 있었는데 대부분의 수입차 브랜드들도 전기차 라인업 다 확대하고 있고, 현대차도 그에 못지않게 하고 나름대로 매출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돈이 부족해진 상황이죠. 사람들이 구매하는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떨어질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전기차 구매할 때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상황이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견해입니다. 보다시피 철수해서는 안 된다가 대부분이에요. 조사 결과.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있으면서 JPL지고 뭐보다도 이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발 뻗고 잘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나온 거죠. 서울이나 이렇게 되는데 부산, 울산 경점 굉장히 심하죠. 대구, 경북.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사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다 보시면 보수는 굉장히 높고요. 진보는 62%. 진보도 보다시피 50%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산 의정부 미군 기지부터 시작해서 부평 지역까지 해가지고 모두 이제 철수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남북 간 평화협정이 되면 이게 철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불안하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이죠. 이 부평입니다. 부평 같은 미군 기지 있고 이쪽에 부평역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돌아가게 되면 이제 부평에서 이거 개발해서 박차를 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만, 이게 시민에 개방되게 되면 당연히 그 효과는 크겠죠. 예, 근데 하지만 한편으로 여기서 어떤 안보적 차원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들어가서 가입했고 비너스, 아르테미스 다양한 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르테미스 무인 달궤도 비행해가지고 쭉 가서 하나의 3호 달 착륙까지 지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달 착륙하면서 달에 대한 정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우리나라가 이제 아리랑 요코나 이제 중형위성 만들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역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에서 같이 발맞춰서 하는 것 중에 하나고, 이 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우주 산업을 넘어서서 그들과 어떤 선진 기술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 독자적인 기술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인데 누리호 추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2020년 10월이나 5월 달 이제 쏠 건데 2차 발사 바로 할 거죠. 그래서 5월 19일 잠정적으로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르고 조금씩 연기가 되긴 하죠. 소형위성 같은 경우 10월 11월에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제 달 탐사 위성을 보내는데 뭐 이런 거 보내고 있냐가 아니라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뒤처지게 되면 차후의 이 기술이 가장 핵심 기술이 될 가능성이 커요. 청구영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곡이라고 부르죠. 우리 국가지정 문화재로 이번에 들어간 거니까 청구영 단어에는 우리나라 가곡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보다도요, 실제로 이게 어떤 게 보물에 지정이 됐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최초 시조집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뭐냐면 조기에서 목조 열애상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이 보물로 이제 들어가게 된 사례 중에 하나다라고 하고 기억하시면 돼요. 청자 사정 뚜껑 항로 같은 경우도 사진 보면 뒤에 있죠.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베이징 패럴림픽입니다. 보다시피 이제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죠. 이제 그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번에 메달을 못 따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아쉽게도 이제 메달 처음으로 이제 획득에 실패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평창대회 같은 금메달부터 이제 여러 개 땄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실패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다음 패럴림픽에서는 큰 성과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베이징 패럴림픽 그 자체보다도 이제 이 다음에 어디서 열리지? 라고 하는 건 4년 뒤 밀라노에서 열린다라는 거, 시사적으로는 그에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이게 촉법소년에 대한 얘기인데 범법소년 10세 미만 뭐 처벌 불가합니다. 이건 뭐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요. 촉법소년 만 10세부터 14세 바로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죠. 범죄소년 14세 이상에서는 보호처분, 형사처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보호처분인데 형사처분이 안 된다라는 거죠. 형사적으로 이제 할 수가 없다는데 지금 이들이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범죄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 보면 대구 식당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사례들 보시면은 굉장히 그 범죄 정도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한 정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만 14세로 정했는데 지금 다른 나라는 만 13세, 10세에서 스코틀랜드나 미국 같은 만 7세까지 떨어뜨린 상황이죠. 그만큼 이제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과연 촉법소년 낮춰야 될 것, 놀포해야 될 것인가 말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만 아이가 뭘 알겠어가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년면접 보호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2015부터 19년까지 줄지 않습니다. 그러다 14세면 보호처분은 계속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가 이전에 비해서 더 강도가 세졌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령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자료라든지 어떤 핸드폰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잘못된지 잘 알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뭐 바로 이게 낮추는 건 아니지만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강화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거에 대해서 한 다리씩 퀴즈 마무리하는 거 다음 시간부터 시작해 보죠.